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게스트와 진행자의 혼을 담아서 술술 풀어드리는 송국근의 혼술타임. 오늘은 영원한 제야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영원한 제야 그러면 좀 기분이 어떠세요? 이거 정치권에서는 다 선생님은 그렇게 보칭을 하는데 그렇게 말해도 크게 안 틀릴 것 같아요. 그러시죠. 예. 장기표 선생님을 잠깐 좀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야 노동운동을 오래 하셨고 전태일 재단 이사장 그리고 한국사회민주당 대표 민중당 정책위 그 위원장을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운동 노동운동의 대부시죠. 9년 동안 옥구를 치르시고 12년 동안 수배 생활을 하셨는데 그 최근 직함 중에 하나는 폭정종식 민주정치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였었어요. 폭정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보다 더 이제 최근에는 이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범시민연대 제가 상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 사실 뭐 반칙과 특권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따끔하게 질책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100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점수로 매기신다면 100점 만점에 먼저 제가 생각할 때 한 70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70밖에 안 됩니까? 100일 만에 너무 좀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요 굉장히 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은 우선 한미동맹이 그동안에 복원하고 특히 또 이 대북한 자세를 확실하게 바로잡았지 않습니까? 또 그와 관련해서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또 납북 어부 강제 북송 사건을 아주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 또 뿐만 아니라 이 탈원전 정책 같은 거 이런 거 바로잡는 거 이런 거 잘한 일도 많이 있는데 잘못한 게 더 많은가 보죠. 70점이면은. 그런데 어쨌든 여론조사 지지율이요. 30% 전후밖에 안 되니까 하여튼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길게 말씀드릴 것 없이 기본적으로 인사가 잘못됐죠. 인사가 잘못됐는데 인사의 내용 자체도 상당히 국민의 기대에 부응치 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잘못된 데 대한 그 지적을 하는 데 대해서 너무 겸손치 못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역대 정권에 이렇게나 좋은 장관 임명한 사람이 있느냐. 상당히 역공에 빌미를 줬습니다. 역공에 굉장히 빌미를 줬죠. 또 그리고 특히 또 여론조사 같은 거 말이죠. 만약 그런데 신경 쓰지 않는다. 그 여론조사 신경 안 쓰면 안 됩니다. 그런 그 말을 좀 국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오만해 보이는. 또 특히 잘못되었으면요.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우선 또 그런 말도 해야 되는데 국민이 보기에 잘못된 것이 분명하고 또 잘못된 것을 여러 군데서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의사가 없어 보인다. 고집이 세 보인다. 나는 이런 것이 지지율을 떨어뜨린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순수하고 또 이 학습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또 최근에 또 좀 또 인사 개편도 하지 않습니까? 핀셋 인사라고 이렇게 해서 했죠. 나는 앞으로 상당히 좀 나아지라고 봅니다. 갤럽 여론조사를 봐도 갤럽은 왜 부정평가하는지를 항목을 다 묻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1위가 인사인데 계속 20몇 % 계속 인사인데 그런데 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권에서 일종의 프레임을 거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이런 것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이라는 게 그 이전에도 전부 다 사적이었지 공적은 없었는데 대통령실 청와대 같은 데서 국회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냥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프레임에 너무 걸려 있는 것 아니냐. 물론 그 근본적으로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는 이 여론전에서 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 아주 옳은 아닌가요? 아주 옳은 지적입니다. 여론이요 요즘 이 언론들이요 전혀 반윤석열입니다. 친애국이 아니고 애국적이지 않고 윤석열 정권은 어쨌든 비판하는데 굉장히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패널로 나온 사람들도 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빌미를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가 주었다는 것을 또한 인정해야 됩니다. 이 빌미를 그렇죠. 안 그래요? 즉 그 사적 채용 논란 하더라도 다 전에도 뭐 사적 채용이라기보다도 거기는 시험치 가지고 뽑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냥 뽑는 겁니다. 왜? 별정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한 예로 말이죠. 권성동 씨 같은 사람, 뭐 저 강릉에 뭐 자기 아는 사람, 그 자기가 부탁했다. 뭐 압력을 넣었다고. 압력을 낳았다. 뭐 7급으로 부탁했는데 9급밖에 안 되는데 9급 가지고 밥 먹고 사느냐. 그런 소리를 해서 하니까 이게 사적 말하면 채용 논란이 프레임에 딱 들어가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에 저 사람들이 프레임을 걸고 싶은데 이쪽에서 프레임에 굉장히 맞아떨어진 거 언제라도요 잘못을요 자기 쪽 우리 쪽에서 그 잘못을 찾아야 되지 상대방에게 자꾸만 찾으면 안 됩니다. 사실 그 권성동 원내대표 그 이야기는 정말 이게 청년층에게 특히 이제 노량진에서 구급 공무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그 상처를 주는 이야기였거든요. 상처, 그거는요. 청와대 구급 공무원 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대단하죠. 근데 그게 아주 뭐 척언한 듯이 말이죠. 그거 가지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은 월급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그런 말.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맞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이 정권 전체의 인사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비침으로써 말하자면 휘발유를 갖다 끼워 넣은 거죠. 거기 이제 상징처럼 돼버렸네. 윤석열 정부의 인사 상징, 대통령실, 특히 대통령실. 무슨 뭐 같은 윤핵관, 저는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저는 안 썼으면 싶은데, 그건 이준석이 양쪽에 뭐 갈라치기 하려고 건 거잖아요. 어쨌든 친윤 안에서 대통령실 인사를 놓고 마치 뭐 압력을 놓고 막 이런 것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딱 그 빌미를 준 거는 맞네요. 그렇지만 빌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이 은폐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 잘못된 인사를 했고 또 그 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런 사람들 이왕 안 될 것도 미리 잘라야지 몇 끝까지 갔지 않아요. 그런 데서부터 너무 고집스러움을 보였고 아직도요 지금요 보건복지부 장관과 그 교육부 장관을 임명을 못하고 있죠. 아직 공식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인사와 관련해서 이 비판하는 사람들도 프레임을 가지고 과도하게 비판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겠네요. 하나는 그 프레임을 거는 것도 있지만 사실 보건복지부 장관 그 중요한 지금 코로나 시국에 보건복지부 장관도 임명하지 못하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교육부 장관도 공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70점을 줬었는데 70점이면은 그 100일에 70점 정도 받고 여론조사 지지율 30% 왔다 갔다 하면은 위기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뭐 위기인가요? 위기라고는 말하지 않겠는데요. 순전히 여론조사 지지율만 보면 위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위기라고 보기보다도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초기에 또 윤석열 같은 사람 말이죠. 좀 약간 덜렁대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따끔한 경고를 받음으로써 오히려 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리라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위기라기보다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위기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지지율이 지금 30%를 달성하기도 뭐 벅차고 이런 상황을 초래한 사람은 지금 보통 일반 여론조사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물으면은 뭐 물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가 가장 그 리더십의 문제를 제기를 하죠. 그런데 이 보수층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다음 책임을 이준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일반 국민을 다 같이 섞어서 보면은 그다음 책임을 권성동을 비롯한 윤핵관이라고 하거든요. 책임은 누구에게 가장 큽니까? 책임 말씀드리기 전에요. 그 이 지지율과 관련해서 이것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얻은 표가 얼마냐 하면 48.56%입니다. 이 48.56%가 한때 24%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갤럽 기준으로 그렇죠. 갤럽 기준으로.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조차도, 즉 대통령 선거 때 찍은 사람들조차도 50%가 빠져나갔습니다. 거의 반타작 났네요. 반타작 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근데 왜 그러냐? 이거 말이야, 저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들의 주된 이유는 뭐냐 하면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한 이른바 요즘 적폐라 그러죠. 이 심판, 특히 또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하라고 사회 뽑은 거예요. 그렇죠. 무슨 뭐 교육정책 잘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돼가는 같지가 않은 겁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에서 지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했다고 하는 것이 그 여론조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엄중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전에 말한 즉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사람들의 그 기대 뭐냐? 적폐청산입니다. 이걸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는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송 본부장께서 말씀하신데 이 지지율이 떨어진 데 대해서요 책임을 물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정치는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이 법치주의 또 여론정치 책임 정치입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민주주의 정치는 말하자면 동기의 순수성 가지고 전부 다 그거를 책임을 모면하면 안 됩니다.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쨌든 지지율이 떨어졌으면 그걸 책임지게 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인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은 했지만 추천한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사람을 써달라고 추천한 사람.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 수많은 그 강요들 있지 않습니까? 그 뭐 혼자 다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것을 즉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책임 안 지면 되겠습니까? 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게 하는데 가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권성동 씨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권성동은 어떤 죄가 있습니까? 어떤 죄가 있느냐? 우선 인사가 사적 채용이라는 말이 나오게 하는데도 조금 전에 말했듯이 기름을 갖다 붓고 즐거 국어 어쩌고 하면서 그것도 그렇고 또 아주 중요한 것은요 검수완박 있잖아요. 덜컥 합의해 준 거. 덜컥 합의하는 거. 연말까지만 검찰이 수사하더란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나 반대 그것 때문에 또 사실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거를 그냥 용인해부는 거. 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러니까 이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이 정권이 정말 웃기는 정권 아닙니까? 그래서도 지지율이 빠졌고 그리고 이 권성동 씨가 아주 잘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준석 말하면 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6개월 정지가 봤을 때 그거는 뭐냐면 당원 자격도 없는 사람이 다음에 대표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 그래요? 6개월이 지나더라도 그렇죠. 그럼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자기 대표 권한대 직무대행 하면서 다음 대표를 뽑는 선거가 좀 늦추어지게 하기 위한 뭐 그런 의도가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무대행으로 또 한 거예요. 그 직무대행을 하면 논리적으로 어떠느냐 하면 6개월 후에는 이준석 대표가 돌아온다는 것을 시사한 겁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이준석 전 대표가 바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이 바로의 명분을 권성동 대표가 준 겁니다. 그다음에 그때 만약에요. 고리로 딱 처리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바로 출범시켰으면 그럼요. 비상대책위를 가지고 새로 전당대회를 가지고 대표 뽑으면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법으로 따질 일이 아닙니다. 정치는 정치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말할 거리가 없어요. 이미 끝나쁘는데 안 그렇습니까? 뭐 소송할 거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의 정말 황당무계한 바로의 진원지가 권성동 씨입니다. 또 여기다가 이 내부 총질 발언 있지 않습니까? 그 문자 노출. 그럼요. 이거요. 사실 윤 대통령이 이걸 보낸 거는
자기 친구가 하니까 그래도 뭐 대표 마타가 있으니까 예. 격려하는 차원에서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굳이 이준석이 비난하려고 그러면 그 문자로 비난 안 하고도 얼마나 그렇죠. 자기들 모임이 있는데. 그렇죠. 격려를 위해서 그 그럼요. 다음을 좀 봐야죠. 그럼요. 잘 되고 있다. 그럼요. 이렇게. 그냥 예. 격려하기 위해서 예. 한 말이지. 굳이 그 이준석 대표 그때 와가지고 새삼스럽게 그 전에 이미 다 할라 했으면 다 했지. 예. 또 했을 거고 예, 예. 나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떡요 그 받아한 걸 가지고 내가 볼 때는 뭐 실수라고는 보지만 예. 또 많은 사람들은 일부러 그 대통령의 신임 받는 것처럼 자랑하기 위해서 했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의도적으로 노출시켰다고 보는 쪽도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의도적이든 실수든 이는 중대 실수거든요. 예. 어쨌든 결과가 예, 예. 윤석열 대통령 아주 사람 우습게 만들고 나는 그게 뭐 큰 죄는 아니지만 예. 왜? 이준석에 대해서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예. 이준석이 실제로 내부 총질을 안 했습니까? 그럼요. 예. 또 그에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 후보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예. 그러나 이게 드러난다고 국민에게 딱 그런 거 보일 때는 그럼요. 창피스러운 거죠.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뭔가 이거 뭐 좀 위상이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럼요. 그 친구니까 이래 보냈는데 예.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예. 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얼마나 떨어지게 만들었고 특히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또 바로 하는데 날뛰는데 굉장한 명분을 줬지 않습니까? 굉장한 명분. 그네 일일이 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랬으면 저 자기 말 맞다나 권성동 원내대표 말 맞다나 윤석열 정부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물러나야 됩니다. 정말 지금도 물러나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다음에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총무 당신 물러나셔. 이 말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뭐 알아서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다음에 근데 이거를 또요 재신임이라 그래가지고 뭐 107명 중에 뭐 62명인가 뭐 하나 나놓고. 뭐 그것도 투표도 한 것도 아니고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물을 정도가 되면 자기가 잘못이 있는 게 객관적인 사실 아닙니까? 물러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버티고 있습니다. 이 버티면 버틸수록 이 사람한테 손해입니다. 참 나는 권성동 씨 뭐 겉으로 보면 멀쩡하게 잘생기고 그런데 정말 좀 현명하게 처신했으면 좋겠고 특히 윤석열 정부 좀 성공하도록 좀 도와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친구가 대통령으로 있는데 특히. 그럼요. 그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직무대행 체제로 갔는지가 보이네요. 그러면은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지 그대로 갔다가 6개월 후에 이준석이 내년 1월 8일에 복귀를 해서 당 대표를 하고 6월 달에 전당대회를 하면 본인이 당 대표를 나가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원내대표 임기가 4월 달까지니까 딱 자기 스케줄에 맞는 거예요. 그럼요. 그거죠. 그래서 그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건 당연히 그다음에 이 징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징계가 요번에 이준석에 대해서 이준석이가요 성상납 나는 이 말도 이름 좀 민망하죠. 민망한데 20대 청년이 그게 뭐 그러나 어쨌든 공식적으로 뭐 그런 용어니까 이 성상납 그다음에 또 이걸 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7억인가 뭐 증거인멸고사 7억은 각서 이에 대해서요 이준석 당시 대표가 해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해명을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 그런 소리 하느냐 무슨 징계 그런 사실이 없는데면서는 뭐 징계냐? 딱 그래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했어요. 뭐 경찰에 나는 불려가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했죠. 그런 소리.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저쪽에서 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할 것 같으니까 그랬다면 이거는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사건도 아닙니다. 안 그래요? 정치인이요 특히 정당의 대표가 이건 공소시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렇죠. 공소시효는 법적으로 판결할 때 공소시효지. 이것은 정치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럼요. 그런 게 본인이 부인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있었던 것이 99.9%. 거의 다 지금 그렇게 믿고 있죠. 99.9%입니다. 그랬으면 당연히 그냥 대표적 사퇴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는데 선거 기간이고 대통령 선거에다가 지방선거에다 있다가 보니까 옳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기 싫고 특히 중요한 거는요 민주당이요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안 하죠. 공격 안 하죠. 예, 안 해.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인데요. 문재인 정부 왜 반대하느냐 이거야. 예.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예, 예. 김종인 씨하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또 문제예요. 예. 무슨 문제냐? 저 반대당, 예. 말하자면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성상납에 전력이 있고 예.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뭐 돈을 갖다 주고 할락했고 이런 게 드러나도요. 물러나라 소리 제대로 안 하잖아요. 예, 그렇죠. 물러나라 소리. 예. 그러니까 이런 왜 물러나라 소리 하지 않겠어요? 예. 이준석 씨가 당 대표로 있는 것이 예. 자기네들은 유리하죠. 좋으니까 그런 게 예.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일련의 행위는 예. 이준석 씨는 지금 엄청난 이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책임론, 그러니까 이제 그 권성동 책임론도 말씀하셨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물론 뭐 책임이 있고 자, 그럼 이준석은 뭐 그 문제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망한 성상납, 뭐 증거인멸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이 됐는데 하나만 이준석에 대해서 저는 이준석이 거의 요즘 말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말하는 것은 거의 패륜적이라고 보거든요. 뭐 개고기 이야기하고 뭐 나도 쏘고 국민도 쏘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이준석이 요즘 날뛰는 거는요. 네. 논리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 내가 몇 가지 예. 양두구역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또 뭐 어떤 사람이 지적을 하니까 자기는 대통령을 처음에는 예. 개고기로 비유 안 했다 처음에 그랬어요. 예. 그 뭐 나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 써서 그걸 읽어봤어요. 예. 계속 팔았다 이거예요. 예. 선거 때 파는 게 후보 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후보 득표 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득표하는 거니까 말하자면 굳이 따진다면 물건은 후보죠. 그렇죠. 후보죠. 그래서 후보를 명백하게 지적했는데 그걸 또 교묘하게 안 예. 했다. 무슨 뭐 했다. 가치의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고 나중에는 또 그랬다는 식으로 예. 또 말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두 가지가 진짜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선당 후사 있잖아요. 그거를 그 북한의 뭐 선당 정치와 비교한 거. 그것은 성군 정치. 성군 정치와 예. 말이 안 되죠. 선당 정치와 비교를 했죠. 그러니까 선당 정치와 같다고 했죠. 그래. 북한은 성군 정치에서 선당 정치로 옮겨온 상황인데. 예. 그런데 그거를요 선당 후사를 주장하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죠. 전체적인 발상이고 북한을 닮아가는 거다. 뭐 북한이냐 여기가. 이거는요 이준석 씨의 그 이기심을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기심을 왜? 이 이준석한테는 선당이 없는 겁니다. 당도 없고요. 이 정부도 윤석열 정부 성공 이런 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한 겁니다. 자기만을. 그러니까 이 이기심 그걸 갖다가 선당 후사라는 거는 너무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그걸 누가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굳이 말을 하려 그러면 나야말로 당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야 말을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속으로는 안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거를 거꾸로요. 선당 후사를 주장하는 것은 마치 꼰대의 소리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렸어요. 전체주의라고 말도 했어요. 그리고 뭐 북한 따라가는 거다. 즉 자기는 선당은 없다. 오직 사후사만 있다. 스스로 실토한 겁니다. 자기 정치가 최고다.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요. 이준석이 뭐 당 대표할 때 이준석이 물러나게 하면 2030이 빠져나갈 것이다. 뭐 그렇게 2030을 본인이 다 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게 말이 안 됩니다. 2030이 무슨 뭐 주머니 속에 공깃돌도 아니고. 그 2030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는 정치인이니까 정치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걸 다 알지만 젊은 사람들이 언제 직장에 다니면서 그 뉴스 콜콜하게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냥 이준석이 뭐 성상납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젊은 사람들 특히 이대남들 좀 대변하는 게 아니냐. 근데 뭐 윤석열 정부가 뭐 선거 끝나고 나니까 뭐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막연하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만약에 이 성상납 사건 이런 것이 제대로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은 젊은이들이 왜 지지하겠습니까?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그냥 배신감을 느끼고 앞으로 이준석이는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와 관련해서 이준석이를 포용해야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김종인, 하태경 몇 사람 있죠. 등등. 그게 말이 됩니까? 무엇이 옳으냐가 중요하지. 성상납 행기시 다 본인이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로 들어갔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 끌어안고 그래서 하면 되겠어요? 이것도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앉거나 안 하면 마치 포용성이 없어서 그런 건가 하는 이런 생각들 하고 끝으로 이준석과 관련해서 이 이준석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이 사람들은 주로 윤석열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치적인 의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옹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저걸 옹호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이 정오 정치가 얼마나 큰 것도 드러내는 거지만 이 도덕이 얼마나 붕괴되어 있는가를 말합니다. 이준석이 옹호하는 사람들은요, 성상납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별로 잘못했다고 보지 않는 이런 도덕 붕괴 현상을 저는 그렇네요. 안 그래요? 정말로요, 도덕적이어야 되거든. 도덕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준석이를 옹호하고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옹호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저는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이준석의 성상납 좀 자꾸 민망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상당히 악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2013년이면은 2013년 7월 8일에 성상납을 받았다는 건데 2013년 2월 25일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기세 등등할 때 호가호위하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부패했다고 탄핵을 하는데 같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악성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하나만 내가 지적하겠는데요. 그 이준석이가 하는 말은요,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거짓말도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거짓말도. 내가 오늘 지금 오다가 뉴스를 보니까 이런 게 떡 났더라고요. 온갖 연합뉴스, 뉴스에서 쫙 다 났던데 지금 이 경찰이 윤핵관이 압력을 가하고 있다. 정언이 나왔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 찾아봤어요. 정언 없습니다. 정언 없어요. 노컷 뉴스. 노컷 뉴스 보도. 노컷 뉴스 들어가서 봤어요. 저도 봤습니다. 그 기사요, 내가 안 보고도요, 내가 쓸 수 있는 기사입니다. 어떤 멘트도 하나 없어요. 멘트도 없어요. 뭐 경찰관들이 사석에서는 사석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사석에서 혹시 윤핵관이 그런 게 아니냐? 무슨 정언입니까? 그걸 가지고 정언이라고 정언이 나왔다고. 이거를요, 내가 동아일보에 이 언론에서요, 정언이라고 하면 정언이 나왔나? 보고 좀 기사를 써야 안 되겠습니까? 명색이 중요 언론. 내가 오다 보니 동아일보가 그렇대. 중앙 언론이요. 뉴스원도 안 찾아보고 그냥 그걸 이준석이 말하는 걸 정언이 나왔다고 제목을 뽑아놨어요. 그러니까요. 정언 없어요. 정언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여론전에 아주 그 마초 신경을 딱딱 건드리는 그걸 여론전이 상당히 탁월해요. 여론전에 어떻게 보면 이게 탁월한데 이게요, 병살타입니다. 이준석이도 망하고 이준석이를 이렇게 옹호한 세력들도 앞으로 완전히 그냥 부도덕한 사람 즉 정략적으로 쫓아다니다가 함께 불신받는 그런 사태로 지금 발생합니다. 이제 이준석은 조만간 이제 경찰 조사도 있고 초과 징계도 있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당장 해야 할 일은 그러니까 지지율을 회복해야지 이 국정 운영에 동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해야 할 일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신적폐청산을 당장 해야 되나요? 두 가지요.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말하자면 내각을 완성하지 못한 데 대해서 참 잘못됐다. 신속하게요. 사과해야 되나요? 아니 사과가 빨리 해야지. 사과도 하고 빨리 해야. 과정을 좀 설명을 하고. 과정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왜 그러나 하면 이거 오래 끌면 정말로 안 됩니다. 옛날에 섀도우 캐비넷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림자네가.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집권하기 전에 내가 집권할 가능성이 있으면 내각을 쫙 짭니다. 그래가지고 딱 집권하자마자 쫙 밀고 나가야죠. 그렇네요. 그런 점에서도 빨리 이걸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요, 이 적폐청산입니다. 적폐청산 이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특히 이재명 씨가 지금 말하자면 민주당 내 압도적인 지지로 지금 당 대표되게 생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허령맹탕하게 넘어가게 되면 찍었던 48.5%가 이게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법 처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나는 근데 이번 주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사법 처리가 진행되리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도 새로 내정이 됐고 아직 그 인사청문회는 받아야 되지만 내정이 됐고
또 국가기록원을 하려면 2번 압수수색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것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열망을 했고 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느냐에 가면은 문재인 정권의 반칙과 특권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 반드시 바로잡는 그런 절차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요. 예. 지금 뭐 리스크를 여러 개 이야기하는데 소위 말하는 김건희 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김건희 리스크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단순히 무슨 뭐 그 사적 채용을 하고 뭐 인테리어 공사하는 사람을 간접 공사를 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 이 노림수가 뭐냐면은 김건희 리스크를 이야기하는 쪽의 노림수는 이게 비선 이야기라는 것 같아요. 비선 실세. 그 부인이 비선 실세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 그 선생님께서 조선일보에서 오래전에 인터뷰한 거 보면은 이런 대목이었습니다. 박근혜에게는 최순실이 1명인데 문재인에게는 최순실이 1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순실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않는데 그렇게 만들려고 하죠. 만들려고 하는데 제2의 최순실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만들려고 하는 거죠.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데 잘 안 걸려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요즘 그래서 잘 안 나오잖아요, 텔레비에. 좀 그렇죠. 근데 제한돼 있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자꾸 제기하는 게 뭔가 하면 뭐 학위 논문 조작, 조작인지 뭐 경력 좀 경력 부풀린 거. 경력 좀 뭐 부풀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또 그럴 마음이 솔직히 좀 있는 사람들. 일단 잘못은 잘못이지만 그것이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결격 사유까지는 아닌 거죠. 아니죠. 그다음 뭐 도이치 모터스 뭐 주가 조작 그것도 아직 뭐 경찰 그런 거 특히 도이치 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게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전 정권 때 그대로 두었겠어요? 문재인 정권 때 수사를 했으니까요. 그럼요. 아니 그것도 또 기간이 짧았던 것도 아니에요. 한 6개월 계속 했습니다. 계속. 도이치 모터스 사건, 뭐 논문 표절,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내가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야, 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냐면 국민대학 논문 재검증위원회에서 표절한 게 없다고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요. 그 일부 몇몇 교수들이 그거 못 믿겠다 뭐 이래가지고 다시 또 교수 투표에 붙였어요. 아니 논문이 표절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건 학자들이 검증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걸 알아야 되지. 표결로 그거를요, 투표로 그걸 검증할 수 있습니까? 그게? 그거를 또 안 받아들였다고 그냥 또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 경우에는 어딘가 나오기만 하면 그냥 물고 씹으려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뭐 당분간 하던. 그게 대선 때도 보면은 이 민주당에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게 3위라면 김건희 대표를 공격하는 게 7위였거든요. 이 약한 고리라고 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약한 고리라고 봐서도 그렇고 이제 여성인이고 또 전에 또 그렇잖아요. 또 여자들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줄리라는 뭐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게 더 대중적으로 좀 확 와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좀 곤란한 처지에서 좀 벗어나는 최근에 오늘도 여론조사 리얼미터 보면은 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번 주에는 나올 텐데 일단 비대위는 출범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장 비대위가 지금 주안점을 둘 것은 뭐 혁신도 있겠지만 일단 전당대 당 대표 언제 뽑을 거냐 이건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어제 12월 말 1초를 이야기를 했죠. 1월 초. 그렇게 되면은 이 선거 운동 기간이 있고 후보 등록 기간이 있기 때문에 1월 9일 날 당원권을 회복하는 이준석이 재출마도 할 수 있고 그 날짜에 따라서 재출마도 못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새로운 지도 체제는 언제 출범을 시키는 게 적당하다고 제 생각할 때는요. 연말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말 전에. 왜냐하면 이분의 이 비대위는 당의 지도 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비대위거든요. 자꾸만 뭐 혁신 관리형이다 뭐 이래서 하는데 혁신별로 이 비대위 체제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기에 당 지도 체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고 그러려 그러면 정기국회가 뭐 12월 9일 날 12월 9일 날 끝나죠. 끝나니까 한 연말에 연말 전에 저는 이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단 그 12월 2일에 그때가 그 예산안 법정 시한이니까 그때부터는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이 12월 초에 이 후보 등록을 받으면은 12월 20일부터 선거운동이 되기 때문에 이준석은 출마를 못 하는데 그런데 이준석 뭐 출마를 뭐 하더라도 지금 뭐 당원들이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는데 뭐 되겠습니까? 뭐 출마 저는 못 한다고. 그 전에 다 이준석이는요 앞으로 열흘 안에 다 정리됩니다. 열흘이라면은 이 법원의 판단도 경찰. 법원 판단도 그렇고 또 법원 판단도 그러니까 뭐 본안 소송 하는데 우선 경찰에서도요 절대로 이걸 더 이상 끌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기소하게 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주호영 비대위는 지금 활동을 연내에 이제 저 새로운 지도부를 탄생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또 이렇습니다. 그거를요 되도록이면 별로 좋지 않은 문제로 일어난 거니까 연말과 더불어서 이걸 정리가 되는 게 낫지. 또 연초에 가면 새로운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될 때 또 그 뭐 저 내부에서 물론 경쟁이지만 그런 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내년 초부터는 그렇죠. 새 출발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야죠. 그러면 뭐 어쨌든 주호영 비대위는 연내에 이제 끝내야 되고 그 다른 뭐 혁신 이런 것은 지금은 좀 그 비대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혁신이라는 뭐 것은 전혀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 과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거는 혁신이라기보다 일상적으로요. 그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야죠. 그 이준석 씨 같은 사람이 당 대표가 된 것도 이준석이가 뭐 하면 잘하라고 본 게 아니라 뭔가 국민의힘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근본적인 변화가 안 된 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근본적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변화돼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이제 8월 28일이면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일요일 되면은 이재명 지도부가 탄생을 하는데 이 사상 그러니까 역대급 초강성 지도부가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본인도 그렇고 최고위원도 5명 중에서 지금 4명이 친명 쪽이 우세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재명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이 또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친명해서 사법 리스크에서 정면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할 텐데 지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 당헌 80조 그러니까 그 셀프 방탄하는 거 그것을 개정을 하려다가 80조 1항은 너무 여론이 역풍이 많으니까 그만두고 3항만 이렇게 손절을 해서 이렇게 좀 그 방탄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정도가 아닌데 한마디로요. 너 죄를 너가 알아냈다. 말하면 죄가 없으면요. 그렇게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런 말하면 방탄용 그걸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재명 씨는 사법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고 또 자기네들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시인하는 사람을 또 정부가 그대로 둔다면 이 완전한 직무유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재명 씨는 뭐 아무리 압도적으로 되더라도 저는 사법 처리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씨는 꺾입니다. 그리고 태강이면 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러나 제가 이 민주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 민주당이요 이제 이재명 현상 말하면 개딸 이 팬덤을지 이거는요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이미 파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 팬덤 정치가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앞으로 지금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을요 당 대표로 뽑는 그 사람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떻게? 나는 그런 점에서 이 민주당이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 80조 이것도 사항이 상당히 이게 꼼수가 숨어 있는데 그 원래는 이 면죄부를 주는 것이 이 윤리심판위원회였는데 윤리심판원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무위원회로 넘기는데 당무위원회 의장은 당 대표거든요. 그러니 이재명을 그 죄를 사하여 주노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갑자기 생각나서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지금 민주당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모두에도 이 설명을 드렸지만은 장기표 선생님께서는 그 제야 노동운동가 출신이시고 이 뭐 민주운동, 그 노동운동을 오래 하시고 투옥도 되시고 하셨는데 그때의 진보와 지금의 진보를 비교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때는요 순수하게 반군사 독재,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 예. 그게 굉장히 주였고 또 노동운동 한다 하더라도 그때 용어로 민중생존권 쟁취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예. 민중생존권 노동자나 쟁취. 농민들 그 실제로 굉장히 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잖아요. 그래서 민중생존권 쟁취. 그러니까 정치적인 민주주의. 또 이 민중들의 삶과 관련해서는 민중생존권 정치 여기에 우리가 주력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근년에 와가지고는요, 이 제야 민주 세력의 대종 대부분이 주사파 세력입니다. 아, 예, 예. 주사파. 이념으로 돼버리는 건가요? 그래, 뭐 이념으로 됐다기보다도 종북주의로 돼버렸죠. 종북주의로. 그래서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그런데 이게 언필증 진보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예. 참 가짜 진보일까요? 완전히가 가짜죠. 진보가 아니라 수구죠, 수구. 왜? 사회주의는 이미 수구 이념이거든요. 사회주의가 설사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진보 이념으로 간주되었다 하더라도 간주될 만한 이유도 있었고 그러나 그때 그 진보지만 지금은 이 사회주의 자체가 세계적으로 이미 시대착오적이거나 수구가 돼버거든. 근데 거기에 지금 따라가는데 이 민주당은 지금 거기에서 지금 그 빠져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난날 7, 80년대의 그 민주화 운동과 지금의 소위 민주 세력을 참칭하는 이 더불어민주당 이런 뭐 586 하는 세력은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세력이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주사파가 그 과거에 이 민중을 위한 이 민중 생존권을 위한 정치를 했던 것과 지금 주사파는 완전히 다른 그 다르죠. 다른데 요게 근데 이념이라기보다는요. 저 사람들은 그거를 방편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념이 아니고 이기적입니다. 자기네들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그 주장을 하는 게 편한 거예요. 왜? 그래야 또 그 겉으로는요, 그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분단되어 있는 거 극복해야 되지 않냐. 북한 동포들도 다 우리 같은 동포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제로는 말하면 권력 쟁탈전이죠. 즉 자기네들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또 이렇도록 하는 토양이 상당히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아까 프레임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반미 프레임도 포장 잘하면은 반미 자주 그것도 뭐 괜찮아 보이고 또 반일 독립 또 독립 반일 갈라치기 또 반독재 또 민주화 또 반재벌 또 서민대중 이런 이 프레임을 저 사람들이 상당히 독점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이른바 보수 진영은 굉장히 이런 데 대해서 약하죠. 잘 할 줄을 모르죠. 할 줄 모르죠. 그럼 문재인 정권 때도 이제 주사파가 뭐 청와대도 거의 다 장악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어떤 그 상당히 반칙과 특권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거하고 주사파의 주사파 그러니까 진보 진영은 도덕성이 생명이잖아요. 진보 진영은요 도덕성이 생명입니다. 근데 저 사람들 도덕적이지 않다고 도덕 파탄은 뭐 이미 다 드러나 있잖아요. 다 특히 그 윤미향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윤미향. 세상에 그 위안부 할머니들 거기에
그 삥땅치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드러나도 국회의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또 김광웅이라는 사람 아니십니까? 아, 예, 예. 광복회 회장. 예, 광복회 회장. 도대체가 그 사람이 광복회 회장 될 자격도 없어요. 예, 근데 또 어쩌다가 또 광복회 회장 구회하는 정권이 밀어주니까. 예, 예. 또 저 사람이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쪽하고 가까워요. 예. 민주당하고. 예. 그래가지고 광복회를 얼마나 더럽혔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쪽 사람들은 말하면 패거리 정치로 말미암아서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보호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 망하는 거는 누구냐?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하지만 결국 망하는 거는 자기들입니다. 아, 나중에는 네. 예,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집권도 못 했잖아요. 아, 그렇죠. 보통 이제 10년 주기설에서 10년은 해야 되는데 이해찬은 20년까지 이야기했는데 5년 만에 100년도 말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영구 집권까지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지금 뭐 민주당도 과거에 그 선생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진보와 같은 결이 아니고 또 그 보수 진영도 지금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청년 정치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실망을 주는 청년 정치에 대한 기대를 많이 저버리는 이준석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그래도 뭐 우리나라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야 될 지도자는 나와야 되는데 제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정통 진보에서 오래 활동하셨고 또 지금은 그 보수 정당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 진보 진영 한 명, 보수 진영 한 명 딱 꼽아 주신다면. 근데 그 사람으로 말하는 거는 좀 그러신가요?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네. 그 이념 성향으로 볼 때 우선 진보도요. 그 아까 우리 말했듯이 뭐 종북주사파 같은 거, 사회주의 같은 거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진보 이념을 그런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이념도 생명이 있습니다. 시대 상황이 바뀌면 그 시대 상황에서 이념의 내용이 바뀌는 법입니다. 자본주의도요.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는요. 진보 이념이었어요. 영국 같은 사회에서. 그런데 시대 상황이 바뀌면 그것이 이제 보수가 되고 때로는 수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진보 이념도 말하자면 이른바 디지털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정말로 문명의 전환이라고 할 만큼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포스트 휴먼 시대, 호모사피엔스가 앞으로 AI에 의해서 없어지는 그런 호모데우스,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맞는 새로운 진보가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보수도 지난날 보수라는 게 주로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이러는데 지금 자본주의도요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보수도 자꾸만 더불어민주당 저것들 미우니까 저거 반대만 하면 되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보수 이념을 재정립해야만이 보수 이념 정당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도 보수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인물은 이제 말씀하시기가 그렇지만은 어쨌든 뭐 새로운 보수, 새로운 진보가 나와야 나와야 되는 시점인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끝으로 이제 그 장기표 선생님의 정치적 목표는 뭡니까? 그거 참 잘 물어주시네요. 저는요. 오늘의 세계적인 대변화를 새로운 문명 시대의 도래로 봅니다. 말하자면 이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달로 말미암아서 이 생산력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100명이 일하던 것을 지금은 1명이 일해도 100명이 일하던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도서관 사설을 말한다면 옛날에는 책 한 권 신청하면 한 사람이 뭐 한 10분씩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되잖아요. 요즘은요, 내가 자료를 하나 보려고 그러면은 컴퓨터에서 몇 자만 딱 키워드 몇 자만 딱 치면요, 전 세계에 있는 자료가 다 들어와요. 그런 시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다 사서들이 가가지고 뽑아 올라 그러면 몇만 명이 뽑아도 뽑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인간의 삶에 필요한 물질적 재화와 용력이 네.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정보통신수단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이 정신적인 그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네. 물질적인 풍요와 말하자면 정신적인 고양이 이루어짐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네. 자아실현과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시대에 맞는 신문명 정치를 하는 것이 제 정치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외람되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선거에서 7번 낙선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7번 낙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말에 7.8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8기를 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런 것을 제도 정치권에서 이렇게 좀 그 녹게 할 수 있는 어떤 뭐 법을 만들든지 제도를 만들든지 거기 이제 이 현실화 시킬 수 있을 텐데 8기째는 도전하시겠죠? 저는요 절대로 제가 죽을 때까지 저의 이 정치적인 뜻 꿈을 이루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서 옛날에 약간은 농담 삼아 했지만 사실 그 내 진담이었는데 내 뜻을 이루기 전에는 나는 죽지도 않을 거고 안 죽을 거라면 늙지도 않을 거다 그랬는데 제가 반드시 내가 꼭 이루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하자면 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신문명 정치를 통해서 모든 국민이 잘 살게 하는 그런 정치가 나올 수 있도록 저는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고 머지않아서 그게 나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낼게요. 제가 미처 못 여쭤봤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노동운동 하시고 9년을 투옥을 되시고 하셨는데 이 민주화 운동 유공자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별로 말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여러 그건 뭐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다 대학생도 그때는 지식인 아닙니까? 지식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그 국민들로부터 무슨 보상받고 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민주화 운동에 이렇게 큰 역할을 안 한 사람들이 이 국민 세금으로도 보상금을 받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보는 뜻에서 뭐 선생님 뜻은 잘 알지만은 그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우리 영원한 제야 다시 말씀드리는데 영원한 제야 장기표 친문명정책연구원 원장님을 모신 혼술 타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